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은퇴 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은퇴 시기가 빨라져서 40대의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일명 파이어족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퇴가 더 이상 노후 준비만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은퇴 플랜에는 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퇴와 유산 상속 계획. 이 시간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은퇴 계획을 일찌감치 세우는 게 트렌드잖아요. 예예. 네, 은퇴하는 나이가 빨라지고 있고 뭐 남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자 이런 마인드가 강해지고 있는데 근데 은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산을 잘 모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데 유산 상속 계획까지 같이 세운다 이런 개념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은퇴하고 상속 계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은퇴하고 쓰시다가 남는 재산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속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에 따라서 은퇴 후에 이제 남아 있는 밸런스가 자녀분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음.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자녀분들이라든지 해당 상속자가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국가 기속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은퇴를 생각할 때 상속 계획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은퇴 이후의 삶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냥 상속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증여를 먼저 자녀들에게 해주고 그다음 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겠다 이런 트렌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주시고 나서 남는 걸 가지고 네. 본인이 은퇴 생활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증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름만 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재산을 넘긴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타이틀상에서 이름이 자녀분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네. 자녀분들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질문은 "증여 주고도 인컴은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소유주 명의는 자녀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증여를 준 재산에서 인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명의만 넘겼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명의만 넘겨주시는 건 없고 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들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인컴을 주시는 거는 자녀의 마음이지 그거는 아, 부모님께서 어떻게 강요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증여 주시고 나서 그 해당 증여된 재산에서 정말 인컴을 계속 써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이 재산은 지금부터 제 재산이니 아버님, 어머니에게 저희가 해당되는 인컴은 나눠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 낭패인 거죠. 그렇죠. 권리는 이미 자녀한테 넘어간 거니까 부모님께 재산을 줄지 말지도 자녀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아. 보니 그 이슈로 다툼이 많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확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재산을 다 이미 넘겼고 그럼 본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정작 본인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이제 증여를 하시고 나서 은퇴 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네. 분들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왜 증여 빈곤층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닐 수 네네. 있지만은 증여를 주신 분들이 빈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베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증여를 주시고 나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아. 많습니다.
아 그러면 되돌리고자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아 한 번 증여를 자녀들에게 줬으면은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은퇴 계획으로 혹시 그냥 자녀들한테 증여를 주고 '나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맞습니다.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상속 계획하고 은퇴라는 것이 항상 제가 같이 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자녀가 더 이상 은퇴 자금이 되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녀한테 뭐든지 다 미리 증여주고 그 자녀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생활하신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정말 자녀랑 인제 증여를 주고도 그렇게 좋게 사이를 유지하시면서 재산을 그러니까 인컴을 다시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아 네. 허나 안 그러신 분들 특히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마음이 변해서 부모님께 "나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소송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효조 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증여에 대해서 조건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X 어마의 돈을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 정도 인컴을 주기로 구두로 서로서로 약속을 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부모가 증여를 넘기겠다라고 인제 서명을 한 거죠.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자녀가 해당되는 인컴을 자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거에 다르게 바꿨을 때는 복양 의무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부모가 재산에 대한 상속을 걸어서 다시 네.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뉴스에서 보죠. 네네네. 근데 저희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는 반환 청구가 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정말 그 둘 사이에 진짜의 계약이 있었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그런 계약이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 테니 이거에 대한 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빌려줬 돈에 대한 채무를 이제 대신했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아버지께서 오너 캐리를 대신해 줬다든지 막 네. 이런 형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계약이 성립이 되지만 네. 증여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봉양을 거기다가 넣어서 저희가 증여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미국 법정에서 굉장히 통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아. 아니면은 자녀가 네. 부모를 속여서 증여를 받아갔다든지 음. 그런 일도 가끔가다가 생깁니다. 아 부모님이 만약에 신체적으로 좀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라든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렇게 자녀가 좀 속여서 증여를 받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부모님한테 이제 어머님한테 인제 파워 오브 어터니를 이제 서명하게 한 거죠. 네. 서명하게 하셨는데 그 파워 오브 어터니를 서명하게 하시고 나서 자녀분은 얘기를 하시기를 어머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가 대신 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의 음. 회계사님하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파워 오브 어터니를 받아갑니다라고 해 놓고 그 파워 오브 어터니를 가지고 어머님의 부동산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네. 하게 되면은 그건 명백한 인제 일종의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자 아들아 아니면 딸아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잘해 다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계약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만약에 뭐 100만 불짜리 부동산인데 80만 불에 대해서는 증여를 주는 것처럼 하고 뭐 20만 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음. 했다고 하게 되게 네. 되면은 부모님이 그러고 나서 20만 불에 대한 린을 해당 부동산에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부모님 평생에 대한 인컴으로 20만 불 정도를 생각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땐 정말 그 20만 불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확하게 계약을 한 겁니다. 네네. 근데 무상으로 다 증여를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잘해라."라는 것은 나중에 미국 법정에서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은퇴 계획으로 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깨끗하게 다 주겠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없애고 내가 굉장히 저소득층이다. 이러면서 국가에 좀 혜택을 받겠다. 이런 분들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미국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가 전반적으로 의료 제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혹여라도 본인이 아팠을 때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나마 남아 있는 이 집이 다 그 병원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 부부가 가장 뱅크럽시 그러니까 파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메디칼 비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파산을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염려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음. 방법 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네. 그러면은 증여가 답인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무리 증여를 주고도 이제 메디칼을 받고 싶거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싶으신데 SSA가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은퇴 계획에서 많은 일부를 차지하는 SSA가를 먼저 또 생각을 해보셔야지 네. 본인이 진짜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없애고도 메디칼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SSA마저도 작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SSA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다른 은퇴 계획을 세우시면서 증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메디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은퇴 계획과 특별히 증여 계획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가족 간에 이게 증여를 주고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또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변호사 수임료로 결국에는 돈을 다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서로 구두로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증여를 주고 나서 자녀들이 더 잘해줄 줄 알았는데 네네. 별로 잘해주지 않는다든지 네. 부모님도 사람이신지라 거기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마음이 다치실 때가 많거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효도를 생각하고 증여를 생각하셨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자녀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지만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증여준 재산을 이게 문제가 소송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받은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아.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든지 네네. 아니면 위험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좀 위험한 경우가 생겨서 네. 그러니까 컬렉션 이슈가 생겼다든지 음. 그런다고 하면은 부모가 증여준 재산은 그때부터 자녀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부모가 인컴을 받는다라고 계획을 했었을지라도 자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게 되면은 그 재산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자녀에게 증여를 주는 것이 내 계획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수단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은퇴 계획 세우시는 거 전문가랑 내 상황을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 증여하는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안전하면서도 간단한 상속 계획으로 생명보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회계사님은 회계사님, 재정 전문가는 재정 전문가,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은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계획하는 것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생각했던 수입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 아니면은 커다란 지출이 생기는 그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프실 가능성이 음. 크다라는 거죠. 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프셔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경험기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음. 대부분 옛날에는 롱텀 케어를 통해서 많이 감당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메디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롱텀 케어를 통해서 하셨는데 롱텀 케어가 아무래도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연령이 많이 들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걸 가입하시려고 하면 비싸다 보니까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걸 가지고 요즘 재정 전문 회사들에서 주로 내놓는 것이 뭐냐면은 아프시지 않으면은 롱텀 케어를 쓸 일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거는 적어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장기 요양 시설에서 있게 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럼 장기 요양 시설에서 계실 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롱텀 케어만 갖고 있다가 안 쓰시게 되게 되면은 이때까지 보험료 부은 것이 없어진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명보험하고 연결을 해서 많이 프로덕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아프시고 쭉 사시다가 하늘나라를 떠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남은 배당금이 정해진 상속인에게 가게끔, 수혜자에게 가게끔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시다가 생명보험 안에 이제 롱텀 케어라는 프로비전, 그러니까 라이더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진짜 아프시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라이더에 맞춰서 롱텀 케어에 대한 금액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생명보험에서 미리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도 뭔가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많이 아프시게 됐을 때 그 롱텀 케어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은퇴 계획과 이 생명보험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결국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만큼에 대한 인컴이 나오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머전시 상황에서 대비를 했었을 때는 도와주실 수 있는 거, 뭐 디스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장기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메디케어를 통해서 웬만해서는 다 처리가 되시는데요. 네네. 메디케어에서는 처리를 못 해주는 거가 뭐냐면은 1일부터 만약에 100일까지,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장기 요양을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20일까지는 그 병원에, 그러니까 롱텀 케어 하스피럴을 가신다고 할지라도 메디케어에서 다 도와주는 거고, 21일째부터 100일째까지는 디덕터블을 냅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101일째부터는 정말 개인 돈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101일째부터 좋아줄 수 있는 롱텀 케어 생명보험이 갖고 계시는 거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고인이, 그러니까 사망하신 후에 수혜자가 누군가 그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자녀가 수혜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 자녀가 어떤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개념이 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다 컨트롤을 했었던 재산 자체는 네. 부모님 사후에 나오는 생명보험금, 데스 베너핏, 그러니까 생명보험 배당금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세는 붙습니다. 네. 다만 소득세는 안 붙어요. 아, 내가 번 돈으로 치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자녀가 그냥 상속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 자녀가 소득으로 받았다라고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 생명보험을 구매하시게 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장기 요양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다시 또 상속 플랜으로서 상속세가 많이 나올 분들은 장기 요양에 상관없이 상속세만을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 주려고 이제 생명보험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살아생전에 쓰기보다는 사후에 현금을 마련해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생명보험을 구매를 합니다. 그때는 굳이 뭐 롱텀 케어 라이더라든지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네네네. 이거는 정말 사후에 돈을 마련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요. 아. 그때는 정말 중요하셔야 될 거가, 상속세를 내라고 돈을 마련해 줬는데 그 돈 자체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억울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어서, 네. 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본인도 취소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재산이 장애한테 증여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컨셉입니다. 네네. 취소 불가능한 네. 트러스가. 그래서 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매하고, 그 생명보험이 나중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자녀한테 그거야말로 증여 준 재산으로 자녀가 파리스를 샀다라는 그 개념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인컴택스가 붙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상속세도 붙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 상속세로 이 생명보험을 활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신탁을 만들어 맞습니다. 놓는 네네.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또 여러 가지 고려하실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질문서에다가 여러 가지 란을 쓰게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따로 이렇게 유동자산에 대한 란을 쓰게 하고, 거기다가 뭐 스탁 어카운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보험 아니면 리타이먼트 연금에 대한 거를 제가 적게 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제가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그래도 50대, 60대만 되신다고 할지라도 리타이먼트 펀드라든지 생명보험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정말 여기 이민 초기에서 시작하셨던 이민 1세들은
리타이먼트 펀드가 정말 따로 없으신 거예요. 리타이먼트 펀드도 따로 없으시고 생명보험을 사놓으신 경우도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냥 은행에 저축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제 부동산을 주시고 해당 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줘서 증여된 재산에서 자녀한테 인컴을 받아오신다. 그거를 이제 일종의 본인의 은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대가 달라지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녀가 노후 계획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특히나 생명보험이 나중에 유산 상속 계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많이 가깝지는 않은데 네네. 오늘 또 새롭게 배워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먼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일찌감치 은퇴 계획 세우신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도 미리 만들어 두셨다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따로 리빙 트러스트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박 변호사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를 좀 봐주세요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한 5할은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산에 대한 변화도 거의 없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변화, 가족관계 변화도 거의 없으신 상태에서 잘 만들어진 것은 제가 거의 바꿀 거가 없습니다. 네. 그냥 리뷰를 해드리고 다만 이제 계좌라든지 유동성 자금이 정말 다 수혜자 설정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은 다 트러스로 이름이 다 명의 이전이 됐는지 그렇게만 확인을 해주면 끝나는데요. 네네. 많은 경우 이제 많이 바꿔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두 분이 생각하셨던 바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리빙 트러스가 이제 설립이 된 경우 네. 아니면은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산 변화가 많았는데 그 자산 변화가 다 리빙 트러스에다가 반영이 안 된 경우 예를 들어서 킴 패밀리 트러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부동산을 뭐 계속 바꾸시거나 새로 구매를 하셨다 네, 한다고 네. 하게 되게 되면은 새로 구매하실 때마다 그 해당되는 부동산들이 킴 패밀리 트러스를 명의로 구매를 하셨거나 네. 뭐 커머셜 빌딩이라고 하면은 LLC로 구매하셨다고 회사의 명의로 구매했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가 리빙 트러스랑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산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새로 샀는데 그 산 내용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리빙 트러스는 일종의 보석함인데 네. 그 해당 재산만 보석함에 안 넣은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도 그 해당 재산이 리빙 트러스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사후에 자녀분들이 이 재산을 다시 리빙 트러스로 넣어주게 되는 후차적인 작업을 변호사를 통해서 또 해야 합니다. 콜트를 가서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네. 꼭 자산을 그때그때마다 리빙 트러스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리빙 트러스랑 연결을 짓게 되는 후반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뒀으면은 내가 새로운 자산을 늘릴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렇게 괜히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아직은 국가가 그렇게만큼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리빙 트러스트 자체가 어디가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국가 전체 체제 내에서 뭔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건데요. 네네. 저희가 아직은 리빙 트러스는 만든 변호사하고 손님 그 정도만 이제 내용을 알고 있고 퍼블릭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프라이빗하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정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함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은퇴 이전에 리빙 트러스트 만드신 분들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뭔가 이 리빙 트러스트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될 게 뭔가 뭐 상속 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매년 변하잖아요, 조금씩. 맞습니다. 네네네.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트러스를 만드셨던 분들 중에서는 부부가 만약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트러스가 반으로 나뉘게 되는 트러스일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은 어떤 특정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주라고 적으셨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두 분이 그때 생각하셨던 두 분 사후에 재산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넘겨가는가 어떤 아들 딸들 사이에선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기억하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러스는 만들어 놓되 그때는 변호사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사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음.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계신 네네. 경우 제가 꽤나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재산 업데이트뿐만 아니더라도 한번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인이 음. 정말 어떤 트러스를 만들었고 트러스의 내용은 무엇이고 네. 두 분 중에 한 사람 한 분이 세상을 안 계시게 되셨을 때는 트러스가 어떻게 되고 네. 두 분이 다 안 계셨을 때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가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 그냥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상속 계획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 또 그렇죠? 한두 번씩 업데이트를 해 주실 필요가 꼭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요즘에는 이 은퇴 계획을 일찌감치 세우는 게 좀 트렌드인 만큼 유산 상속 계획도 다소 좀 일찌감치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동시에 진행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보다 많이 느끼는 게 요즘은 결혼하신 30대 초반에 부부들도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프랙티스 시작했었을 때는 거의 뵙는 분들이 대부분 7, 80대였어요. 네. 지금은 연령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젊은 분들께서 상속 계획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의 은퇴 자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이 여쭤보면 나는 50살에 리타일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아. 싶어요. 나는 55세까지는 일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오게 되는 수입원은 이렇게 창출을 하고 싶고 이런 음.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 이렇게 은퇴 계획도 일찍 세우는 게 트렌드인 만큼 유산 상속 계획도 다들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계시고 미리미리 세우시는 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정말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내가 차차 유산 상속 계획 세워야지 하면은 이미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은퇴 후에 이제 해야지 하시다가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셨다가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변호사를 찾게 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나마 이제 배우자가 다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재산을 받아오시는 거가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나머지 한 분이 받아오시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하필 재산을 의 명의가 혼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아프셨거나 네. 그분이 제대로 된 상속 계획을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음. 하게 되면은 남은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은퇴 계획 세우겠다, 나중에 유산 상속 계획 세우겠다 하면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똑똑하게 준비하셔서 은퇴 계획과 동시에 유산 상속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유산 상속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요.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LA 사무실은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편하신 위치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유산 상속 관련해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